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소지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또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과 한 장관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지만 우선 먼저 이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이 오고 갔었죠. 네, 그게 어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네. 끌었죠. 근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최근에 그 시행령 개정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벼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제기를 해서 집중 포화를 퍼붓는 것으로 이렇게 작전을 짜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사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진 건데, 이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서로 가해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설전을 좀 벌이는 그런 그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 검언 유착 논란을 빚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최강욱 의원이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는 게 맞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정정치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일명 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지적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그런 거 지적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요. 실제로 이 최강욱 의원이 이미 기소되었기 때문에 네. 법무부나 검찰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없고요. 그리고 또 흔히 하는 말로 이해 충돌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의원의 압력을 받아서 이해 충돌에서 물러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욱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다른 질문에 뭐 위장 탈당도 있고 뭐 이런 발언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거는 국회를 흔히 하는 말로 멸시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장관은 자기 업무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위장 탈당 뭐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 발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회에서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사람의 발언이 좀 거칠었고, 특히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장 탈당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고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장관들의 발언하고는 조금 그 기조가 다른 발언들이 어제 좀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정치적 발언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 그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벌써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도 상당히 의식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국회에 이렇게 장이 펼쳐진 게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스타 장관. 예, 대표적인 지금 스타 장관이 그 한동훈 장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회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 장관으로서 그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장관도 따지고 보면 정무직이거든요. 그리고 현직 의원들도 가서 장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장관들 정치적 발언 많이 쏟아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되고 뭐 이렇게 관료 출신으로 올라온 사람은 안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이렇게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으로까지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민들도 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본인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본인에 관련된 부분은 좀 그 발언을 자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향후에 뭐 진행될 추가적인 수사라든가 또 이 법원 판결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그런 식이 되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해충돌 방지 그 이전에 좀 자제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관의 태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은 선출된 자리가 아니고 임명된 자리입니다. 임명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뭡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하는 장관들, 선출되지 않은 장관들은 국회에서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서 질문을 대해야 됩니다. 왜? 국민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장관들의 저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 대의민주주의를 한편으로 우습게 보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평론가께서는 업자나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스타 장관 이런 것들을 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인식한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스타 장관은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스타는 대통령 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명하는 참모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한동훈 그 네. 부분은 조금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네. 뭐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얘기는 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데 사실은 하질 않았었죠. 이제 그런데 정치적 언어일 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향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하여튼,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동의 여부를 떠나서 책임 장관제,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장관 중에 스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스타가 또 원한다고 해서 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장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논쟁이 되지 않고 정치적 논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정상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한번 던져보는 것이고요.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라든가 정치권의 의지로 해서 책임 총리라든가 또는 뭐 스타 장관이 나오는데 이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요. 장관들도 전부 다 선출된 사람들도 임명해야지만 저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여러 논쟁이 아직까지 그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전에 좀 얘기를 나눴던 최강욱 의원과의 만남도 화제였지만 또 전현직 장관의 제외, 박범계 의원과의 설전도 또 화제였습니다. 네. 근데 벌써 사실은 이제 대략 국민들은 그 판정을 내린 상태 아닌가요? 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의문의 일패를 한번 당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논리적으로 잘 무장을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뭐 그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문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어지게 되면 장관들도 정치적으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꼭 한동훈 장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른바 장관들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좀 존재해요.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거나 할 경우에는 이 발언도 수위 조절이나 이런 것도 정무적 판단을 잘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정책 보좌관 제도 이런 걸 둬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더라도 이 사실은 어제 같은 상황은 좀 민주당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으로 접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야 될 사안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한동훈 장관의 답변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질문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나가니까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제도 마찬가지로 연출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쟁점 중 하나가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의 수사권 원상복구 이걸 두고 지금 계속 설전이 오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략적 부재, 유능하지 못함, 그건 뭐 저도 똑같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둔 것이 등을 중으로 바꾼 거, 중을 등으로 바꾼 거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실력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작업들 이건 과연 옳은가? 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유능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출되지 않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유능과 무능의 문제라면은 한쪽의 부분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그 동기가 결국 검수완박 입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검수완박 입법 자체가 굉장히 고도로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시도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헌 소지까지도 여전히 좀 아직 남아있는, 그 논란이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매우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답변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서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저께 이거를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시행령을 이렇게 과도하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곤조곤 따져 들어갔더라면 아마 한동훈 장관도 꽤 땀을 흘렸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단은 큰 몽둥이를 휘두르는 방식, 예,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행령 정치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도 할 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시행령 정치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중을 등으로 이렇게 바꾼 거, 뭐 입법적인 그 민주당이 놓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령에서 좀 더 이렇게 그 행정부에 좀 여지를 남겨주는 식으로 그렇게 국회에서 오랫동안 입법을 해온 관례가 있는 거고요. 그 관례에 따른 거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걸 비판하고 집권해서는 바꿔야죠. 시행령 정치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검찰 정상화 문제는, 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오랫동안 여야가 암묵적인 합의가 만들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6개 범죄 수사를 놔두고 조정할 때도 그 당시에도 여야가 다 합의가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애자라는 것들의 흐름을 동의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역행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지, 이게 저는 흔히 하는 정치권의 전체를 부정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 흐름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맥락에서 민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냉정히 따지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의 관계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상권분립 원칙은 과거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분히 행정부 우위에 그런 그 상권분립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행정부 우위,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행정부 내에서의 권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편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그 이제 현실이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그 현실을 마음껏 누려놓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 특히 이제 야당이 반대하는 여러 사안들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 통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정부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하지는 쟁점 법안들을 그렇게 한 적은 없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이 정치적으로 뜨겁게 논란이 됐던 게 없기 때문에 좀 덜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소득주도 행정부와 성장론을 입법부라는 것이 마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령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 권한을 가지는 건데, 지금 이 마찰이 되는 상황에서 법이 우선이냐 영이 우선이라는 것이 불거졌을 때는 당연히 법이 우선인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않습니까? 그런데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 제기를 법률적으로 하지 않는 보십시오. 상황에서 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실제로 시행령으로 해서 그 모법의 그 정신을 훼손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수없이 있죠. 네. 수없이 있는데,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과연 검찰이 과거와 같은 정도의 그 수사 권한을 앞으로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 검수완박 입법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 말씀도 동의가 네,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게 실제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모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절차와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금 따져야 되는 건데요. 이 검찰 정상화법이라는 것이 흔히 하는 말로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취지를 시행령으로 뭉개려고 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기능적으로 법의 하나의 자구를 해석하는 문제로 접근해버리면은 이거는 상권분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거 완전 뭉개는 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아마 수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든 것에 이제 불과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 시행령대로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검찰이 과거에 있던 그런 수사 권한을 다 행사를 한다. 이게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모법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법 개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정해서 예를 들어 뭐 등 빼고 중 또는 그거보다 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모법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계속해서 길어지는데 압도적으로 다수라서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영을 만들어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법을 또 바꾸면 또 시행령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정부에서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사안은 이 정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평론가께서는 문제가 되면 이후에 국회가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짚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또 오늘 대통령실 결산 심사에서도 또 계속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국회 교통위원회 결산 심사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이제 회사, 네. 물론 이제 뭐 백지 신탁하고 이제 대표이사직도 떠났다라고는 하는데 그 기업에 관련한 이제 그 사업 예산을 이제 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다는 거고 결국은 그 사업을 공동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그 예산을 증액하는데 관계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에게 뭐 좀 후원금을 많이 과도하게 좀 냈다. 자, 그러니 이게 결국은 이해충돌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논란인데요. 뭐 제가 보건대는 좀 의심이 갈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뭐 제가 보건대는 좀 본인께서 좀 자제를 하시고 좀 뒤로 물러서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맥락에서 민주당도 사보임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뭐 그렇죠. 이분은 이익관계니까 사보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강욱 의원과는 좀 다릅니다. 최강욱 의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이 정치적 소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상충됐던 두 분이 이렇게 또 합의를 이루시니 이 부분은 좀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앞서서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나누면서 스타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내각에 있어서 공석인 장관 자리에 하마평에 하나둘 여러 인물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이 자리를 두고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의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 의원의 어떤 부분을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제목이라고 좀 판단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 장관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성보다는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이제 넘기기에는 아무래도 정치인이 유리하거든요. 뭐 그동안에도 우리가 봤지만 낙마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워낙 이제 이 논란들이 많고 최근에 뭐 교육부 총리도 그만두고 이런 상황에서 또 낙마자가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것도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인 중에서 누군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정치적 측면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나경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차기 당대표설이 지금 있잖아요. 당대표 출마설이.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비교적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게 되면 비교적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오히려 윤핵관들은 굉장히 지금 낮게 나오고 있고 추세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핵관 당대표를 만든다라고 전제한다면 나경원 의원을 어떤 형태로든 좀 자리를 하나 줘서 좀 약간 길을 열어놔야 윤핵관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판단도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자, 그런데 과연 그 자리에 적합한 그 인사냐?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장관직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문성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단 당장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난관을 넘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좀 거론을 된 것 같다. 이런 평론가님 말씀이 이제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장관 자리라는 것을 전문성과 일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리품 나누기처럼 생각하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이 듭니다. 당권 주자지 않습니까? 당권 주자 중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경원 의원을 빼분에 인해 가지고 다음 당권을 윤핵관이라든가 또는 윤핵관이 민다고 볼 수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 이런 분이 되기 위한 구도를 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요즘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뵐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냥 뒀으면 유력한 차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였습니다만은 비대위원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당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예측컨대 아마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 끝나면 입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예측까지 해봅니다. 네. 네. 아직까지 뭐 확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이 자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이게 지금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하고 이게 연계를 하고 나섰어요. 저는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연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급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맥락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갑자기 연계를 하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정치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애국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이제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1, 2%라도 애국 보수를 좀 결집을 시켜서 핵심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면 지지율이 그래도 1, 2%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계산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처리를 이렇게 맥락 없이 하시면 이 향후에 이 여야 간에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더라도 이게 좀 격이 맞고 이래야 좀 서로 주고받기가 되는 거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감찰관 문제는 이거는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 없이 빨리 그냥 일단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거를 다른 사안하고 연계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별로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의 친인척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쟁의 거리로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렇죠. 뭐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 이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번지수가 틀린 접근인데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성향 종북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 정말 과거 생각에 잡혀 있는 이 옛날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없습니다. 민정수석이 없어서 생기는 수많은 사건들이 최근에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특별감찰관은 두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추지 않으면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당내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국민의힘 어제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조금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네.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윤리위는 보통 이제 당내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예. 그러고 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속 처리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뭐 정치 현안에 특히 당내 그 현안에 직접 뛰어들어서 교통 정리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과연 윤리위의 역할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정치적인 발언이 난무하는 곳이고 뭐 거의 욕설에 근접한 발언들도 쏟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최고위 하는 과정에서도 뭐 나란히 이렇게 대표하고 앉은 자리에서도 그런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고 그런 게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고 그게 정치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런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가 개입해서 판단을 내린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분들한테 그런 정치적 발언의 그 잘못된과 잘됨, 그런 거를 가릴 만한 그 능력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아마 재판관님들도 이거 아마 헌법재판소에 계신 재판관님들한테도 이 지금 발언이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 잘못한 건지 이거 좀 판결 내려주세요 하면 아마 판결 내려주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좀 그런 그 사안을 지금 윤리위가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다. 이거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생각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윤핵관들이 직접 나서서 그냥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발언을 직접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더 이해가 쉬워지는 측면도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국민의힘 윤리위 위원장께서 뭔가 좀 하시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이 과도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자꾸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좀 큰 자리를 하시고 싶은가 보다 하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리위가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윤리위는 당에서 아무개 의원 징계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도 한참 뒤에 마지못해 개최해가지고선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나는 이게 그동안의 윤리위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예, 그런데 이게 윤리위가 지금 이런 아무개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온 바도 없는데 본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광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리위 또는 윤리위원장 뒤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거다라고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네, 전부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것은 네. 국민의힘 윤리는 대표 밑에 아래의 기구입니다. 민주당처럼 독립기구가 아닙니다. 독립기구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비대위에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대위조차도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으로 퇴출되는데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 증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준석 전 대표도 구필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윤핵관들이 항복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나갈지 못 나갈지, 나갈 수 있을지 못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종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인 동시에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당원 배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제 일종의 팬덤도 좀 존재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일반 국민들 여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윤핵관들이 당권을 잡는 거는 막아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다. 형태만 지금 달리해서 표현만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큰 맥락은 그 한 가지로 지금 읽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평론가께서는 윤리위 배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교수님께서는 또 비대위도 결국에는 비슷하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윗선 대통령이 좀 나서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를 둘러싼 갈등을 좀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미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강을 건넜고 금도를 넘었고 대통령도 이제는 어떻게 화해해서 해결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법률적 문제로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사법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것이다. 일단 비대위의 이 과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 거겠죠. 재판관님들께서 지금 숙고 중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네. 해결될 거다라 그랬는데 법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어차피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 관련한 판결이 어떻게든 나든 간에
사실은 뭐 그 판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그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투쟁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왜 지금 지금 심판 과정이 좀 길어지는가 하는 부분인데, 역시 그 최고위 개최, 그거의 절차적 문제, 그 부분을 지금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들을 좀 약간 되짚어 보면, 뭐 그 당시 이제 그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네. 연이어서 최고위원들 몇 명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면서 그 직대 체제가 붕괴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당이 위기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 자, 그래 놓고 이 정작 최고위를 또 이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개최를 해가지고 이 결정들을 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 구성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사무국에서 설명하는 거하고는 다른 과정으로 전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보건대는 재판부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치인들이 사퇴 의사, 특히 기자회견 하잖아요. 하면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팩스를 보통 이제 팩스로 보내고 하는데, 팩스를 보내서 그게 당 사무국에 딱 접수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당 사무국의 설명은 뭐냐면, 그분들이 사직원을 내셨는데 지금 이 사직원 내시면 최고위 이거 구성해서 이후 결정을 못 내립니다. 사직서 원 제출을 좀 연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직위 유지가 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직무대행 그 당시 나머지 최고위원 2명 그렇게 해서 회의가 성사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법원은 달리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그 관련한 자료들을 아마 제출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원이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그리고 팩스로 보통 보냈다라고 전제한다면, 뭐 또는 이메일로 보냈을 수도 있겠죠. 또 요즘에는 뭐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고 하는데, 자, 그랬다 그러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아마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이를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길어질 이유는 없지 않나. 그 과정에서 네. 국민의힘이 실제로 이렇게 전개됐습니다라고 가감 없이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하면 물론 이 결정이 빨리 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사무국 쪽에서 이거 뭐 자료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유를 대면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 추정은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자료 공개를 명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재판부 쪽에서 자꾸 자료 제출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추정을 좀 해봅니다. 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막 출범한 비대위에도 제동을 가게 되는 건데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사법적 문제는 이제 성삼당 의혹 문제, 이게 이제 판단이 나면은 정치적 생명이 좌우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가처분 신청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원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근데 인용된다고 해서 이게 100% 이 이준석 대표의 승리로 귀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 보완적으로 어떤 제도 보완이라든가 또는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그것을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완벽한 승리가 돼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 중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대로 다시 또 복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상황은 바로 오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우선 교수님께서는 이 초석이 됐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또 정치인들의 생사가 갈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평론가께서는 그 이전에 당장 가처분 신청의 향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또 다른 문제로 부상을 한 부분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이제 의사결정 부분은 전국 대의원 대회, 네.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인데
우리 이제 당원들 전체에서 전당원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제도화시키자는 이야기인데요. 전당원 투표는 제가 알기로 2012년부터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늘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정치적 의미만 부여했는데 이것을 제도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대단히 급진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전국 대의원 대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의원이 선출된 대의원이 아닙니다. 대의원이 아닌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찍어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의원의 어쨌든 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온라인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로 바꾸자. 을 제도화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바뀌게 되면 또 민심과 너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심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당심 위주로만 가겠다. 이거를 지금 이제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뭐 명분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라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 그야말로 민심 반영률을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당내 민주주의만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 얘기인데 이거는 현재 그 당심 구도를 보게 되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압도적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지지세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화 이거를 더 가속화하겠다. 최근에 얼마 전에 뭐 당원 개정 갖고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이게 움직임이다.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리그를 만드는 거 뭐 박수치고 좋아할 일일 수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이거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흘러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과연 다음 총선이나 그다음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민심과의 괴리 현상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좀 그런 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아니라 당심 위주로,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언론과 그 야당의 프레임입니다. 네. 여당의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면은 그게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겁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국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당이 민심과 괴리될 때 정당의 당심은 민심과 괴리돼야 됩니다. 괴리되지 않으면 뭐하러 정당합니까? 그냥 여론조사에서 투표해서 뽑으면 그만이죠. 다만 선거라는 절차, 그다음에 국민 전체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늘 중도를 포용하고 그 부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당의 지도자의 몫이고 전략의 몫이지 정당의 정체성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없애라 하는 것과 똑같은 발언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이재명 의원이 계속해서 지역별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두고 있고 또 최고위원도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좀 우위에 선 상황에서 지금 친문계 윤영찬 의원이 사퇴를 했거든요. 아마 그 친문계를 한 명이라도 더 뭐 최고위원회에 넣자라고 하는 하나의 그 나름의 고심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판이 좀 굳어진 것 같아요. 굳어진 것 같고 송갑석 의원이 호남에서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만은 좀 지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당이라는 것이 특정 계파로 채워지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특정 계파로 채워지는 것도 좋지 않고 사실은 계파보다는 지역, 그다음에 뭐 흔히 하는 계층, 이익단체 또는 뭐 성별, 연령 이런 다양한 분포가 존재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 친문계 윤영찬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또 비명 노선 송갑석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이게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큰 영향 없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대선은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당원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심지어 호남에서조차도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뭐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상황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뭐 이 당의 정체성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을 거면 뭐 정당이 왜 존재하나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정당을 만드는 건데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건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 국민의힘이 이미 성공 선례를 전 보여줬다라고 전 보는데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할 때도 그랬고
또 이번 지방선거 치르는 과정에서도 상당수 지역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대부분 다 이겼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결국은 권력을 쥐고 선거를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당심과 이 민심의 괴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해야 될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인에게는 그게 좋을 수도 있겠으나 특정 정치인들 또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그게 결과적으로도 본인들이 이 선거 승리를 하는 과정 또 권력을 쥐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동하지도 않는다. 그 점을 좀 잘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제가 당내 선거에서는 좌우의 극단으로 가고 본선거에서는 중도로 빨리 가라는 미국 속담으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28일에 또 민주당의 새 대표가 선출될 예정이고 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숙명여대 개광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